첫 번째 단축형 K201입니다. 1996년 강릉에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침투해온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부분 동원령까지 선포해가지고 연인원 105만 명을 동원해서 이들을 토벌을 하고자 했는데요. 교전 과정에서 생각보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군은 교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봤는데 한국군 보병분대에 화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분대당 1명 들어가던 유탄수를 갖다가 2명으로 증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대우정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K1 기관단총이 유탄 발사기를 장착하면은 분대장이나 통신병도 유탄 발사기를 쓸 수 있으니 화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K2 소총 하부에 달던 K201 유탄 발사기를 갖다가 K1 기관단총에서도 달게끔 단축형으로 만들어서 개조한 단축형 K201을 갖다가 개발을 했는데요. 문제는 총열을 짧게 줄였다 보니까 사거리가 대폭 칼을 맞아버렸어요. 참고로 유탄 발사기는 대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곡사화기가 아니라 직사화기입니다. 소총탄에 비해서 탄도 특성이 좀 처진다 뿐이지 엄연히 가늠자와 가늠새 보고 나서 조준해가지고 직사로 쏘는 물건이에요. 근데 사거리가 짧은 직사화기를 쓰려고 적의 소총 사거리 안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죠. 그리고 K1 기관단총을 휴대하는 직책들은 현실적으로 유탄을 갖다가 휴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통신병은 99K 메고 다녀야죠. 분대장은 전술지도 들고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유탄 발사기, 유탄, 그리고 유탄 조끼까지 매라고? 특전사는 저런 거 쓸 바에는 그냥 K2에다가 K201 그냥 달아 쓰면 되고 정 화력이 많이 필요하면은 M32 같은 다연발 유탄 발사기를 갖다가 별도로 휴대하는 방법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고 결국 군에서 K201 단축형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나서 절레절레하고 지나쳐 버려가지고 채택이 불발되었습니다. 두 번째, XC8 경전차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에 첫 전투장갑차를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K21입니다. 화력 덕후답게 40mm 기관포를 갖춰가지고 대부분의 장갑차들을 골로 보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포수 조정용으로 3세대 열상에 심지어 전차장용 전방경에도 3세대 열상을 적용한 초호화 관측 장비를 갖다가 구성해놨죠. 여기에 최고급 탄도 컴퓨터와 PR 식별 장비까지 자동으로 연동을 해놔가지고 전자장비만 따지고 보자면은 웬만한 3.5세대 전차급이었습니다. 때마침 로템의 K2 흑표전차가 엔진 신뢰성 이슈랑 군의 ROC 미달로 인해가지고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었고 또 생산 수량도 칼을 맞은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때문에 M48 전차가 퇴역을 못하고 노인학대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K21 제작사인 두산에서는 사격 통제 장비가 3.5세대 전차급이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예 K21을 갖다가 경전차로 개조를 해가지고 빠르게 틈새 시장을 갖다가 공략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XC8 경전차입니다. 105mm 강선포를 장착해가지고 기존의 K1 전차랑 동일한 화력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죠. 특히 당시에 XC8에 장착된 105mm 강선포 같은 경우에는 저하포나 저반동포가 아니라가지고 약실 압력이 너무 빡센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K1 전차가 사용하고 있던 모든 탄종들이 다 호환이 가능했어요. 여기에 팔라릭이라고 불리는 포발사대 전차 미사일을 갖다가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저 유도 방식이고 사거리는 5km에 관통력은 폭발 반응 장갑을 관통하고 나서도 케미컬 에너지 기준 550mm를 자랑하다 보니까 상당히 쓸만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걸런처 특유의 최소 사거리가 길다는 단점도 최대한 억제를 해놔가지고 한국 전장에서도 어찌저찌 사용을 하는 게 가능했고요. 방어력은 장갑차 자체이니만큼 기관포 정도는 막아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동성은 K2 흑표전차랑 동일하게 암내장식 현수장치가 장착이 되어가지고 산악지대에서도 굉장히 높은 기동성을 보여줬죠. 따라서 중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보병사단들의 배치할 전차 혹은 기계화 부대의 화력지원용 경전차로서 어필을 했는데요. 정작 육군은 제대로 된 전차를 원하고 있어가지고 경전차에는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XC8의 타격 실험 과정에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신이 폭발해버리는 사고가 터지자 군은 아예 관심을 꺼버렸죠. 세 번째, 탱급 잠수함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자 미 해군에서는 신기술들을 연구해가지고 기존 잠수함들에 적용해보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1951년에 등장한 2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이 바로 탱급 잠수함입니다. 체급은 소련제 로미오급 잠수함이랑 비슷했고요. 물속을 빠르게 가르면서도 동시에 소음은 줄이는 유선형 선체를 적용받았죠. 게다가 이전의 잠수함들과는 달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잠항작전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대전기의 잠수함들은 대전 말기에 등장한 극소수의 잠수함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원래 부상한 상태로 일반 배처럼 수상항주하다가 급할 때만 잠깐 잠수해가지고 작전하는 그런 개념의 잠수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망작전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 반대로 잠수함 상태로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부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니까 훨씬 더 생존성이 높아졌죠. 이러한 신기술들을 적용하는 사업을 당시 구피 프로젝트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때 당시 건조되거나 혹은 신기술들을 적용받아서 개장된 잠수함들을 뭉뚱그려가지고 구피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60년대가 되자 미 해군에서는 하이먼 리코버의 주도하에 모든 잠수함들을 핵잠수함들로 대체하는 위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탱급 잠수함들은 사용연한이 남은 상태로 조기 퇴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역한 잠수함들은 동맹국들한테 공여가 되었는데요. 한국에게도 이 물건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정부는 북한의 특작부대들을 갖다 침투시킬 목적으로 잠수함을 원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한국에 잠수함을 제공하는 걸 갖다가 상당히 꺼려했었습니다. 왜냐면 괜히 줬다가 사고치고 다닐까봐. 그러나 1968년 미국의 정보함인 푸에블로가 북한에게 납포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에 온 신경을 쏟고 있던 와중이라 가지고 이 푸에블로 납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한국 정부가 무식양면으로 발벗고 도와줘가지고 결국 11개월 만에 푸에블로의 승조원들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푸에블로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리즈로 만들어놨으니까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한국이 그토록 원하던 잠수함을 주기로 했어요. 바로 이제 곧 퇴역을 앞두고 있던 탱급 잠수함 말이죠. 당시 탱급이 퇴역을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연한은 10년 이상 남아있어서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이 탱급을 받아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퇴역 잠수함을 받아와가지고 도대체 몇 년이나 쓸 수 있을 것 같냐는 지적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독일에서 70년대에 209급이라는 삐까번쩍한 잠수함이 등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걸 받아올 거냐 마냐로 70년대 내내 한미 안보회담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결국은 1979년에 한국이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탱급 잠수함은 안 받아오는 걸로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고틀란드급 잠수함입니다. 고틀란드급은 스웨덴의 코쿰 수사가 1990년대 초에 개발한 15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인데요. 무려 세계 최초로 AIP 추진 장치가 달렸습니다.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추진 장치죠.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 돌려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해서 그 배터리로 자망작전합니다. 배터리가 앵꼬 나면 당연히 디젤 엔진 돌려서 다시 충전해야 돼요. 근데 디젤 엔진은 흡기와 배기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수면에 가까이 접근해서 스노클링을 하든지 아니면 아싸리 부상해서 디젤 엔진을 돌려야겠죠. 그러나 그 두 가지 전부 다 엄청나게 잠수함한테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잠수함은 수면에 가까이 올라오거나 부상하는 순간 무기로서의 가치가 빵이 되고 가장 취약한 순간이 돼요. 수면 가까이 올라오면은 햇빛이 다 비쳐 보입니다. 잠수함이. 하지만 고틀란드급이 장비한 스털링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없이도 피스톤을 왕복 운동시킬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피스톤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내연 기관이랑은 달리 이거는 피스톤 내부에 적재된 가스가 외부의 열원에 의해 가지고 압축과 팽창을 갖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연 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따지면은 열원만 충분할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는 연료전지형 AIP를 달고 있는 212급보다 훨씬 더 자망작전 시간이 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한국이 209급을 도입하고 나서 그 후속 잠수함을 도입하려던 장보고 2차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사업 도중에 코쿰 수사가 HDW에 합병이 돼버리면서 자연스럽게 HDW의 잠수함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고틀란드급은 제안서조차 내보질 못했는데요. 그러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도 한국군은 고틀란드급을 채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털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심 200m 이하로 내려가면은 배출가스를 갖다가 수압 때문에 못 내보내가지고 스털링 기관을 굴릴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 해군 잠수함들이 주로 수심이 깊은 동해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실제로 소류급이 이 스털링 AIP 기관을 갖다가 채택을 했다가 일본 주변 바다도 깊잖아요. 근데 자망심도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 가서는 스털링 기관을 버리고 리튬이온 전지로 갈아탔습니다. 다섯 번째, 천군입니다. 전쟁이 격화되거나 아니면 내전이 격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날이 갈수록 포탄 재고는 줄어드는데 전장에서의 수요는 계속 많다 보니까 화력 지원 소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나 SUV의 임시 방편으로 공격 헬기나 공격기에서 달아 쓰는 항공 로켓포드를 갖다가 장착해서 다련장 로켓포로 숭숭 쏴대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임시 땜빵용 다련장들은 상당히 높은 기동성과 전술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생각 외로 또 쓸모가 많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가지고 하나에서 아예 소구경 항공 로켓을 다련장으로 개조해가지고 만든 물건이 바로 천군입니다.
우리 군에서 절찬리에 사용 중인 70mm 하이드라 항공 로켓을 갖다가 32발 달아놔가지고 다련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수동장전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70mm 로켓 자체가 작다 보니까 빠르게 장전할 수도 있었고요. 사거리는 8km 정도인데 체계 크기가 작고 기동성이 좋다 보니까 쏘고 튀는 데에 아주 제격이었죠. 산악지대에서도 무리 없이 기동이 가능하고 운영 인원도 3명이다 보니까 인원 부담도 없습니다. 실제로 군에서 시험 평가를 한번 진행해 본 결과 여러모로 쓸모는 있다고 인정은 되었어요.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화력이 별로였다는 거예요. 70mm 하이드라 로켓 같은 경우에는 1kg 정도의 고폭탄을 장전하고 있는데 대충 81mm 박격포탄이랑 위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81mm 박격포탄도 살상 반경이 50m는 되니까 약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연대급 화기로 제한된 천군이 고작 대대급 화기인 81mm 박격포랑 화력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천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이루어져가지고 요르단이 지금 현재 사갔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죠. 6번째 XK9C입니다. 대우전공, 지금의 S&T 모티브죠. 얘네가 2000년대부터 한국군의 9mm 기관단총 라인업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XK9, XK10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한국군한테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9mm 권총탄을 사용하는 국산 기관단총에는 전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전차병대 같은 경우에는 K5 권총이 훨씬 편했고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K7 쓰다가 정 못하면은 해외에서 제대로 된 권총탄 쓰는 기관단총 사오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S&T 모티브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군에서 기관단총에 관심이 없지? 아직도 너무 커서 그런가? 그럼 아예 기관권총급으로 짧은 기관단총을 개발해주지. 그래서 나온 것이 XK9C입니다. 기존의 XK9에서 총열을 좀 더 줄여가지고 굉장히 미니미니하게 만들어 놓은 기관단총인데요. 한국군은 이 물건을 보더니만 이 아저씨 또 왔네. 관심 없다고요. 우리 이거 안 살 거니까 빨리 나가요. 결국 XK9과 10에 이어서 만든 XK9C형은 S&T 모티브의 뇌절 라인업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7번째 MPV 장갑차입니다. 2000년대부터 미군은 전 세계 어디든지 96시간 안에 신속 대응근을 배치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빠르고 가벼운 차륜 장갑차인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주력이 된 스트라이커 여단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차륜 장갑차라서 도로에서 굉장히 빠른 기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들과 주요 거점들로 빠르게 전개가 될 수가 있고요. 무게도 가벼워가지고 수송기로 전개하기도 편했죠. 마침 한국군도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곧바로 지상군을 최대한 빠르게 동원해가지고 평양 레이스를 뛰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동사단들을 창설하기로 하고 도로에서 빠른 기동성을 보여주는 차륜형 장갑차들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보병 수송용인 6륜 장갑차들과 보병 전투용인 8륜 장갑차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업체들이 CJ 장갑차를 만들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요. 당시 삼성테크인에서는 MPV 장갑차라는 CJ 장갑차를 갖다가 입찰을 했었죠. 커민스사에서 만든 4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장착해서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100km를 자랑했었습니다. 하천 도하 능력도 있어서 시속 8km로 하천을 도하할 수도 있었죠. MPV 장갑차는 6륜 장갑차 버전과 8륜 장갑차 버전 모두가 제시가 되었는데요. 양압 장비를 갖추고 무장으로는 리모트 컨트롤 방식의 기관 총탑도 제시가 되어져가지고 생존성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육군이 ROC를 갖다 또 이상하게 짜셔가지고 제시된 모든 장갑차들이 성능이 미달된다고 판단되어져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고요. 거기다가 미군이 스트라이커 여단을 사용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탈이 나버렸습니다. 경무장의 신속대응군은 엄연히 주력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벌이용 지연전을 펼치라고 신속대응군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비정규전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게릴라들의 온갖 화기를 갖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해가 어마어마하겠죠. 안 그래도 장갑이 얇다 보니까 중기관총만 쏴도 쉽게 격파당할 수 있어가지고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는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저렇게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삽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차륜 장갑차 쓸모없는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차륜형 장갑차 사업이 좌초가 되었습니다. 8번째 블랙폭스 장갑차입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두산이 제시한 장갑차가 바로 블랙폭스 장갑차예요. 기본적인 성능들은 아까 언급한 MPV랑 비슷비슷했는데 이 블랙폭스 장갑차는 두산제 국산 엔진을 갖다가 장착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죠. 그러나 차륜형 장갑차 사업 자체가 좌초가 되어버리면서 블랙폭스 장갑차는 하염없이 사업이 재개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두산에서는 이 블랙폭스 장갑차에 90mm 강선포를 갖다가 달아놓은 화력지원형을 갖다가 22대를 수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아예 채택이 되지 않은 장갑차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후에 본 게임인 차륜형 장갑차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만 뛰어난 야지 기동성을 자랑하는 현가 장치를 갖춘 현대 로템제 K806808 장갑차한테 밀려가지고 채택되질 못했죠. 아홉 번째, K1의 업건형입니다. 1994년 북한이 T-72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했다는 카더라가 퍼졌습니다. T-72 전차의 전면 장갑 수준은 당시 우리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대전차와기가 격파를 장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튼튼한 수준이었죠. 육군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차포의 활용 역시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주력으로 쓰고 있던 K1 전차 같은 경우에는 105mm 강선포를 쓰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K270 날탄 가지고는 고작해야만 키네틱 에너지 기준 관통력이 350mm 간신히 찍는 정도라서 500mm급 방어력을 자랑하는 T-72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K274 날탄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것마저도 목표 성능이 키네틱 에너지 기준 관통력 450mm 정도라 가지고 T-72 전차를 안정적으로 격파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K1 전차에다가 120mm 활광포를 얻는 업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뭐 어찌저찌 120mm 활광포를 갖다가 K1 전차 포탑에 쑤셔넣는 데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업건을 해도 전차가 이 포의 반동을 견디는지 1만 발을 쏴보는 사격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한 반 이상 쏘니까 K1 전차의 서스펜션인 유기압식 현수 장치들이 이 반동을 못 견디고 다 터져버렸던 거예요. 결국 강화된 서스펜션을 채용한 신형 차체를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120mm 활광포를 얹어가지고 별도로 개발한 전차가 바로 K1A1 전차입니다. 그래서 K1 전차의 120mm 업건 사업은 이렇게 좌절되나 했더니만 군에서는 2030년대 이후까지 써야 될 수도 있는 K1 전차가 이렇게 현대전에 사용하기에 화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5mm 강선포를 갖다가 쥐어짜내가지고 최대한 화력을 강화해보자는 시도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K274N 날탄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날탄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었죠. 이 날탄 같은 경우에는 최대 관통력이 키네틱 에너지 기준 550mm여가지고 T-72 계열 전차들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격파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탄 같은 경우에는 105mm 강선포의 허용 압력을 한참 초과한 초강장탄이라 가지고 안정성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채택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결국은 군에서 120mm 업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저반동포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반동포는 저하포만큼 약실 압력의 제한이 심한 게 아니라 가지고 기존의 120mm 활강포에 쓰는 탄약을 갖다가 쓸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포탑 내부와 탄약가대를 개조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현재로서는 이야기가 쏙 들어간 상태입니다. 10번째, DSAR-15 PC 소총입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들은 주력 단축형 소총으로 K1 기관 단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노후화 문제도 있고 현대적인 레일 시스템을 갖다가 달아 쓰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많았죠. 그래서 새로운 단축형 소총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총기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다산기공이 야심차게 개발한 물건이 제시가 되었죠. 바로 DSAR-15 PC입니다. HK4165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붐이 일은 숏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을 갖다가 장비를 내가지고 개량한 물건이 바로 원형인 DSAR-15P입니다. HK416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신뢰성과 작동성을 갖췄죠. 여기에 짧고 컴팩트한 11.5인치 총열을 갖다가 채택해가지고 단축형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DSAR-15 PC입니다. 레일 시스템도 새끈하게 들어가 있고 인체공학식으로 설계된 신축형 개머리판도 채택을 해가지고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로 한 물건입니다. K1 기관단총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가늠자와 가늠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광학 장비를 운영하기가 좀 불편했는데 DSAR-15 PC 같은 경우에는 탈착식 가늠자와 가늠쇠를 장비해가지고 광학 장비 운영이 훨씬 더 편해졌죠. 이 사업에서 S&T 모티브의 STC-16이랑 박빙 승부를 펼쳤는데요. 당시 S&T 일변도의 총기 사업에서 넌덜머리가 난 일부 군축 인사들이 DSAR-15 PC를 지지하고 나섰죠. 결국 시범 평가 결과 DSAR-15 PC가 굉장히 우수한 소총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가지고 전통 강호이던 S&T 모티브를 꺾고 특수전용 차기 단축형 소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다산기공 쪽으로 기우나 했더니만 2021년 다산기공 임원 4명이 군사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인맥을 동원해서 군의 성능 요구사항, 즉 ROC를 몰래 빼내서 자신들의 총기가 채택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던 것인데요. 사업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DSAR-15 PC는 실격 처리되고야 말았죠. 그리고 S&T의 STC-16이 현재 납품되는 중입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이 장수만세 시리즈를 다음 편도 만들어 보기로 했으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